앞으로 가서 자, 관료제를 봅니다. 관료제, 탈관료제, 비관료제. 관료제를 영어로 단어가 좀 어려워서 적어왔죠. 뷰로크러시라고 합니다. 뷰로가 책상 사무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러시가 데모크러시 할 때 민주정, 아리스토크러시 할 때 귀족정이거든요. 그래서 뷰로크러시가 그 책상에 의한 권력 정부 체제 이런 거라서 책상이 사무실 얘기하는 거야. 사무실에 의해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행정적 지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거 번역한 게 관료제인데, 관료라는 게 뭐냐면 벼슬 관자에 동료로자를 써요. 그래서 관리 집단, 관리 동료 우리, 그러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의한 지배가 관료제예요. 국가 행정력에 의한 지배가. 이거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중앙집권화랑 똑같은 말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동양은 일찍부터 관료제 사회가 발달했습니다. 변호전 통합사 애들 가르치고 왔는데 동양은 변홍사건, 서양은 밀롱사건 1학년 때 배웠죠. 그래가지고 이 변홍사라는 게 치수 사업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물을 계속 대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수지, 댐 축조 이런 거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려면 중앙 집권화 돼야 돼. 그러려면은 그 세금 걷고 도로 깔고 인원 징집하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 집권화된 행정 권력이 필요하다. 행정 권력.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게 일찍부터 발달했기 때문에 왕권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된 게 빨리 갖춰졌던 거고. 그래서 과거 시험이 실시된 연도를 보면 알 수 있어. 과거 시험을 뽑는 게 관료 뽑는 거잖아. 네, 전 세계 최초의 과거 시험은 수나라 때입니다. 기원 후 500년경이에요. 우리나라는 언제 처음에 국사 수능 칠 거잖아. 우리나라는 언제 고려 처음 쳤어? 무슨 왕 때? 고려 광종 때 구주 출신 쌍기의 건의를 받아요. 맞죠? 고려가 만들어진 게 900년경이기 때문에 약 1000년경에, 그러니까 중국보다 500년 뒤에 만들어진 거야. 서양에서는 언제 그 관료제라는 게 정비가 되기 시작하면 1500년대경은 돼야 돼요. 500년씩 차이가 나는 거죠. 거기는 원래 그 지방 분권, 봉건제 이런 게 많이 발달했던 지역이라서 봉건제가 중앙 집권화되려면은 토지 자체가 좀 넓고 비옥해야 되거든. 평탄해야 돼. 거기는 해안섬 많고 뭐 섬 많고 복잡하단 말이야. 다 뭐 산 많고 분지 많고 막 이래가지고 지역적으로 쪼개져 있죠. 중앙 집권화가 좀 이루어지기 힘든 지형적 구조야. 그래서 거기는 왕권이 좀 강해지려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신대륙의 막대한 권력, 부귀영화 이런 거 있잖아. 그 재력이 왕실로 가야 그 돈 가지고 관료제 상비군 정비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절대왕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항로 개척 이후에. 그러니까 그 동양보다 서양이 동양보다 훨씬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빨랐던 거죠. 관료제 정비가. 여튼 중앙 집권화, 국가 행정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랑 뭐를 비교해서 볼 거냐면 관료제랑 오늘날에는 그 공무원에 의한 통치가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많은 거야. 그래서 관료제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탈관료제라는 개념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두 개의 장단점은 뭔지, 어떤 등장 배경인지, 어떤 업무 방식인지를 구분해서 나오는 게 내용인데 그렇게까지만 어렵진 않아요. 자, 첫 번째 등장 배경 봅니다. 관료제는 어떤 사회에서 만들어졌냐면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졌어요. 산업사회에서. 자, 전 근대까지만 해도 공무원 집단을 이런 체계화된 조직화된 중앙이 지배하는 위계서열을 갖춘 행정력은 국가 단위에서만 가능했어.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뭐가 등장했냐면은 거대한 독점 자본을 소유한 초거대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국가 규모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소형 국가보다 더 큰 단위로 직원을 고용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기업들이 생긴 거야.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서 그 1900년대 초반에 미국 경제대공황 직전에 미국의 포드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했다. 컨베이어 벨트 도입하고 막 이러면서 공장 자동화시키고 엄청 큰 규모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야, 이 어떤 식으로 이걸 좀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관료제 시스템을 기업에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헨리 포드가 기업 운영하면서 원래 이제 국가에서는 운영하던 공무원 체계를 기업 규모가 커지니까 도입해서 좀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회사 시스템을 뭘로 바꿨냐면
중앙 이 관료 집단이 이제 중앙 관리직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쭉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다라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또 밑에 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그 생산하고 만들고 공장 늘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체제가 성립이 됐다고. 그 이후부터는 좀 웬만한 규모가 커진 기업들은 다 관료제 체제를 채택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어느 시기에? 산업사회 시기에. 근데 거기는 공무원 집단 자체가 되게 극악화되고 공식 조직의 대표적 조직인 느낌인 거지, 관료 집단은. 그래서 대규모 공식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필요하기 때문에 체제장이 양식이야. 규모가 커졌을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거로 따지면서 나왔다고. 근데 오늘날에는 예전하고 다르죠. 여기는 다품종,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입니다. 똑같은 걸 많이 만들면 되는 시기야. 근데 오늘날 사회는 다 어떻다고? 여기는 정보사회거든요. 정보사회는 너무 변화가 빠르지. 그래서 옛날에는 헨리포드 자동차, 똑같은 자동차를 이제 세팅을 한 다음에 이런 디자인으로 똑같은 자동차를 양산하면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때는 뭐 얘만 다 빨간색인데 하나만 타이어 색깔만 빨간색으로 하고 색깔만 노란색이고 하면 그냥 불량품인 거거든. 근데 오늘날에는 사회 변화도 엄청 빠르고 개성이 다양해지는 시대란 말이야. 네가 원하는 거를 이런 모양에 맞춤형으로 커스텀으로 제작해 줄게라고 하는 시대라고, 정보사회는. 다품종, 여러 품종을 조금씩 생산하는 시대인데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는 거야, 관료제로는. 괜찮지? 그때 당시 이게 효율적이었거든. 이게 효율적인데 오늘날 정보사회는 이게 비효율적이게 된 거지. 왜냐면 똑같은 걸 찍어내는 방식에 특화된 방식인데 똑같은 걸 찍어내지 못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신속 유연 창의적인 조직이 필요해서 관료제 형태를 탈피하는 형태로 새롭게 이제 주목받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얘 공식 조직인 건 알겠지? 얘 공식 조직에서 운영할까요? 탈관료제로 운영되는 조직은 공식 조직인가? 맞나? 공식 조직의 정의가 뭐였지 우리 아까?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공식 조직은, 사회 조직은. 사회 조직은 뭐 한다고? 목 이기겠다고. 목 위기 기회였잖아. 탈관료제 집단은 목적 위기 기회를 가집니까? 가져요. 얘도 공식 조직이다. 그래서 자주 오답선지로 나오겠죠. 뒤에 오답선지로 넣어놨다, 선지에다가. 여기 탈관료제 집단은 탈관료제 집단과는 달리 공식 조직에서 채택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여기도 당연히 기업은 뭐가 목적이야? 기업이 애초에 공식 조직이잖아. 기업은 뭐가 목적이야? 이윤 창출 목적이라고. 근데 중간관리층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채택할 것인가, 중간관리층 없이 이제 개인적으로 실무자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런 느낌이거든요, 탈관료제 사회가. 사례를 넣어놨는데 아메바형 뭐 이런 거 있고 네트워크형 이런 거 있고 팀제형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괜찮지? 여기는 중간관리층이 없는 거지 따로. 여기는 프로젝트 할 때마다 팀 만들고 없애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좀 유동적이게 만들어진 체제고, 여기는 조직 형태 고정돼 있지 않고 여기는 이제 수직적 위계 질서가 아니라 다 수평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형태라고. 이런 거니까 똑같이 공식 조직일지라도 목적 위계 규율이 있을지라도 중간관리층이 없어지고 수평적인 형태로 조직 체계를 바꾼 거예요. 여기도 기업이 운영하는 거란 말이야. 당연히 공식 조직이지. 괜찮죠? 내용을 봅시다. 자, 업무 방식 처음에. 자, 관료제 사회에서는 업무 방식이 어떻게 된다 얘기하냐면 역할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하는 거잖아. 컨베이어 벨트 할 때 이제 구성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는 여기서 계속 나사만 쪼여요. 여기는 계속 타이어만 이렇게 넣어. 저쪽에는 계속 색칠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색칠하는 일을 하루에 10시간씩 한 10년 동안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색칠할 때 막 그 고인물 막 이런 거 유튜브 쇼츠에 많이 올라오잖아. 막 열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굉장히 그 업무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 업무에 특화시키는 형태로 관료제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에 유리합니다. 전문화, 세분화는 그래서 관료제 사회의 키워드다. 근데 반면에 탈관료제는 업무를 뭐 한다 그러면 분권화 한다 그래. 분권. 예전에는 밑에 있는 구성원은 권리가 없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고 다 뭐 해야 되냐면 위에다 올려야 돼요, 내용을. 아, 이거 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거 허락 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권리가 조금 많이 나눠져 있어. 그 무조건 물론 권리가 많이 가지는 만큼 책임도 그만큼 많이 따라갑니다.
그럼 내가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된단 말이야. 탈관료제사에는. 왜냐면 중간관리층이 없거든. 그래서 실무자 권한이 올라가는 체제야. 여기서는 전부나 세분화할 수가 없지. 내가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넓은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는 딱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영역 바깥을 벗어나면 안 돼. 일단 체계화되어 있는 거, 소품적 대량 생산에 이게 맞겠지. 내 거만 엄청 잘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너무 이 정보사회에서는 시대 변화가 빠르다고. 그거 막 이렇게 어물쩡 하고 있다가 뭐 시대 변화 왔을 때 내가 판단해서 위에 보고하고 막 하면 늦단 말이야.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는 전부나 세분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내 영역을 좀 계속 바꿀 수 있는 형태로 그걸 위해서 권리를 많이 준 거예요. 실무자 권한이 올라가는 지. 자, 관료제에서는 문서화된 규약, 절차, 표준화로 업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지속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맥도날드는 그 거대 기업이잖아. 전 세계 어딜 가서 햄버거를 시키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햄버거를 꺼내올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맥도날드 세계 어디든 똑같은 햄버거를 파는 거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죠. 근데 탈관료제사에서는 실무자 중심으로 신속, 능동, 유연한 업무를 수행한단 말이야. 그래서 역동성,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등락폭이 크다는 거야. 엄청 잘 될 수도 있고 얘한테 권한을 실무자 중심으로 줬으니까 엄청 못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발전 가능성도 있고 창의성, 독창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어리 햄 샌드위치 버거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요. 괜찮지? 여기서는 그럼 못하지. 뭐 하면은 욕 먹겠죠. 나는 햄버거를 기대하면서 뭐 치즈버거를 시켰더니 정어리 햄 샌드위치 버거가 나옵니다. 근데 정보사회에서는 이런 게 더 먹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소품, 바품 좀 소량 생산이니까. 요거 그냥 정어리 햄 샌드위치 드실 분 특이하네. 한번 정도 괜찮잖아요. 끌리는데 할 수 있는 시대라. 자, 관료제사에는 그래서 여기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권위적 업무 관계, 상명하복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하향식이겠니, 상향식이겠니? 상향식이야, 하향식이야? 관료제사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는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하향식입니까, 상향식입니까? 하향식이죠. 위에서 리더가 지시하는 관계야. 여기는 밑에서는 내가 의견을 내지는 못하고 이거 해도 될까요?라고 허락받는 관계인 거지. 그래서 하향식 의사결정입니다. 중앙 집권화된 거고요. 중앙 권력이 강한 거다. 반대로 여기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의사결정이죠. 수평적이고 민주적이고 쌍방향적 업무 관계일 거고, 상향식하고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거를 전달해 나가는 절차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제일하고 비슷한데 이거 해도 될까요? 해가지고 위에 올렸다가 원장님까지 허락받고, 그래서 보고서 같은 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관료제사에서는 이제 팀장 서명 받고, 학령 관리자 서명 받고, 원장님 결재 받고, 그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중간에 조율하고 취합해서 위에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는 바로 내가 원장님 방문을 뻥 차고 들어갈 수 있어요. 보고서는 안 올려도 돼. 탈관료제사는. 애초에 중간 관리층이 없잖아요, 여기는.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건의사항 있으면 직접 원장님한테 방문해보 들어가서 면대면으로 이거 합시다 할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의사결정 단계 축소로 중간관리층이 약화되는 거예요. 자, 지휘와 보상, 그럼 여기서는 오래 꾸준히 같은 일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관료제사에서는 주로 경력에 따라, 연공 서열에 따라라는 거 같은 말로 보면 돼요. 연차로 쌓인 공의 순서에 따라다. 근데 이래도 되는 게, 옛날에는 어차피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연차가 쌓인 애가 그냥 능력이 뛰어난 애예요. 되게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다고 했지. 그래서 파이어만, 이게 아까 고인물이잖아. 걔는 오래 하다 보니 그냥 잘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제조업사에서는 경력이 곧 능력입니다. 거기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승진 보상이 결정돼도 그렇게까지 막 너무 불공정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야. 구성원의 신분보장은 내가 연차만 놓으면 딱 빤하거든요. 10년 있으면 5년 있으면 뭐 어디 되겠지. 앞에 차장님, 뭐 팀장님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신분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는 능력 성과에 따라 보상하거든요. 연공서열이 아니라. 내가 어차피 이제 수평적 구조를 바꿨잖아. 그래서 여기서 다 평등하게 대화를 하는데 성과를 내는 놈만 승진될 거야. 아니면은 아까 팀제 맞죠? 성과를 못 내는 팀은 프로젝트는 폐지될 거야. 내 직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탈관료제 기업에서는 30대 팀장 과장도 가능한 거지. 관료제 기업에서는 어림도 없죠.
30대 팀장 아니, 순서가 있는데 20대에 입사해가지고 뭐 40대까지 일하신 분이 팀장 과장 안 하는 니가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능력 성과를 내면 얼마든지 젊은 팀장 진급 이런 거 할 수 있다. 여기 한계를 봅시다. 자, 관료제 사회, 형식주의 그리고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하는데 내용 단어가 좀 어려워서 빈칸을 띄워놨다. 용어가 나오더라도 좀 멘붕 오지 말라고.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합니다. 목적 전치. 목적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도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약 절차를 중요하지. 근데 규약 절차를 왜 세워놓은 거야? 내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규약 절차, 약간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매뉴얼이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목적보다 매뉴얼이 더 중요해지게 된 거지. 그지? 사례가 이런 거 있는데 원래 병원은 뭐가 목적인 겁니까? 환자 관리가 목적이야. 그래서 사람을 잘 받아가지고 사람을 잘 살리고 거기에다 이제 돈을 잘 받아가지고 병원을 잘 운영하면 돼. 원래는 그래서 병원은 환자를 살리고 돈을 벌려고 만든 건데 그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입원 절차 같은 걸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야 많은 환자들을 좀 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긴급 환자잖아. 그럼 병원의 원래 목적은 환자를 살리는 건데 매뉴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긴급 환자도 수속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해가지고 수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이런 게 목적 전치이다. 그지? 매뉴얼을 따르다가 원래 목적인 환자 뭐 수술 뭐 살리는 거 이런 거에 실패하는 거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 소외. 분업 위계 이런 거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짬이 안 된 사람들 있잖아. 짬이 안 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가 돼. 얘는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여기서 타이어를 끼우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조직, 정교한 조직의 부속품으로서 타이어 끼우는 역할을 부여받은 거거든. 얘가 없어도 돼요. 타이어 끼우는 거는. 조금 가르치면 되지. 짬 안 찬 애들. 그래서 인간이 대체 가능한 조직의 부품으로 취급되면서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단점입니다. 이거는 무사안일주의, 부정한 이기주의, 보수주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무원 집단에 뭔가 요청 사항이 있어 전화를 걸면 5가지 답변을 들을 수 있어요. 예산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개념인 거지. 이 사례는 실제 사례였기 때문에 군대 썰을 잘 안 푸는데 이게 너무 찰떡인 사례라서 가져왔어. 해군을 나왔거든요. 해군을 나왔는데 배에 그 부장님 비대가 고장이 났어요. 비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돼. 근데 원래 물건 고치는 직별이 보수직별이라고 있어. 근데 보수직별에서 이제 비대를 고치러 갔는데 비대는 뭐 함 내에서 뭐 소화전 수리, 뭐 물건 고치는 거 수리하는데 비대는 전기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전자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직별에 우리가 원래 물건을 고치는 게 맞긴 한데 전자제품이잖아. 비대는 전자직별에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전자직별에 떠난 거야. 근데 전자직별에서 그래서 다시 왔거든요. 전자직별에서 비대 고치러 왔는데 이게 만약에 작동이 되는데 만약에 뭐가 이상이 되는 거면은 그냥 뭐냐 전원이라도 들어오면은 전자에서 고치는 게 맞는데 애초에 전기 자체가 안 들어왔거든. 그거는 전기 직별에서만 해야 된대. 그래서 전기 직별이 다시 왔어요. 전기 직별에 왔는데 전기 직별에서는 이 물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라서 이거는 물건 하나 새로 사야 된대. 그래서 보급 직별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보급 직별에서 새로 비대를 하나 샀어. 그래서 그 비대를 설치하는 거는 결국 어디로 왔냐면 다시 보수 직별이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게 비대 수리하는데 몇 개를 거친 거야. 하나, 둘, 셋, 네 단계를 거쳐야 됐단 말이지. 이해가니? 놀랍게도 실제 썰입니다. 군대가 이제 관료제 사회의 좀 약간 끝판왕이고 그쪽 위계사회 가장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부처간 이기주의로 내만 사실 일이 없으면 됐거든요. 일이 없으면 이제 한랑해지기 때문에 넘기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무언가 근무하는 동안만 일이 안 터지면 되는 거야. 다른 데서 뭐 일을 하든 말이든.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타협 관료제가 나온 거다. 너무 이런 게 이제 효율을 중시한다고 만들어놓은 매뉴얼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행정 업무 처리를 가져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타협 관료제 사회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조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은 낮겠죠. 여기가 구성원 신분부장에서 될 거 아니야. 내가 연차만 채우면 30년 이후에는 팀장 과장 달 거라고 명확하거든. 근데 여기는 반대로 능력만 있으면 30대도 팀장을 달 수 있지만 반대로 30대에 쫓겨날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다면. 그래서 권한만큼 책임이 막중하고 상시적인 고용 불안정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트렌드를 위해 계속 부담을 져야 돼.
내가 지속적인 성과를 못 내면 나는 잘려나갈 거라니까. 능력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부장도 당연히 안 됩니다. 타겟 관료제가 좋아 보이지. 여기 공정해 보이잖아. 근데 그거는 네가 잘할 때지. 잘할 때 능력이 있을 때가 좋은 거고, 능력 없으면 그냥 차라리 관료제 사이가 더 나을 수도 있어. 여기는 꾸준히 무언가를 자기 맡은 일만 제대로 부품 역할만 수행하면은 연차가 지나면 쭉 승진할 수 있거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내가 현장 실무 담당하는 거, 하나의 일에만 관련된 거는 대체로 업무가 많이 없어요.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저기 다, 여기도 보면 5개의 직별이 다 연관돼 있잖아. 여기처럼 여러 직별이 연관돼 있을 때는 책임이나 권한이 불명확해요. 여기서는 쉽거든. 딱 내 상급자까지 책임을 지면 돼.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하고. 근데 여기는 여러 데서 권한을 분산해서 갖다 보니까 분권화돼 있지. 뭐 어디가 잘못인지 알 수가 없다고. 책임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보다는 사실 요거는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는데, 맨날 이렇게 헷갈리는 거, 공통점이 헷갈리는 거죠. 얘네들은 전부 다 뭐의 운영 방식이랬어? 공식 조직의 운영 방식이랬습니다. 공식 조직의 운영 방식. 공식 조직이니까 뭘 가진다? 목적, 미개, 규율을 가져요. 목위 규율인데? 규율입니다. 목위. 얘는 목위 규다. 그리고 분업 체계입니다. 분업. 일을 나누어서 하는 방식이야. 근데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게 여기는 약간 수평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수직적으로 하는 거라고. 여기는 세분화 전문화된 방식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분권화된 방식으로 분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그래서 둘 다 분업은 이것만 분업한다 하면 안 돼. 전문화 세분화된 분업만 분업이 아닙니다. 권력을 분산해서 같이 뭐 공동의 일을 하는 그런 것도 다 분업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자급자족해야지. 그래서 타협 관료제 사이에도 분업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당연히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공식적 규범으로 통제될 거고 2차 집단일 겁니다. 공식 조직, 2차 집단이랑 같은 말이지.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관료제는 타협 관료제와는 공식 달리 내가 만들어서 오타가 났습니다. 관료제는 타협 관료제와는 달리 공식적 규범으로 통제될 거야. 맞아, 틀려. X로 되게 많이 있어. 그것도 놀래. 빈칸 뚫어야 되는데 X인데 X. 둘 다 공식적 규범으로 통제되는 거죠. 그치? OX 이렇게 해가지고 X를 찍어야 된다. 다음. 자, 보상 지휘 획득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거 공통점이다. 그러면 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타협 관료제가 관료제에 비해 여기는 뭐 부정부패 막 심할 것 같고 이런 인식이 있단 말이야. 근데 관료제든 타협 관료제든 전부 다 공정한 뭔가 결과 산정을 중시해요, 당연히. 여기서는 기준이 좀 다른 거지. 여기는 연공 서열에 따라 하는 게 공정하다고 보는 거고 여기는 능력 성과에 따라 하는 게 공정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둘 다 공정성을 추구한다는 게 같은 공통점으로 나온다. 여기 나오는 거 밑에 관료제에서 채용 시험 이런 걸 치거든요. 공개 경쟁 같은 거 한단 말이야. 옛날에는 관료제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주로 혈통, 가문 뭐 이런 걸로 했다고. 관료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거기면 훨씬 공정한 거지. 그래서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체제입니다. 과거 시험 봤을 했잖아. 친인척한테 이제 뭐 무슨 부장관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애를 뭐 예조, 상서, 병조, 판사 이런 걸 맡긴 거죠. 그리고 조직 과업 달성을 위한 효율성 추구하는 거 중요하다. 효율성. 관료제가 최근에 비효율적인데 왜냐면 시대 변화가 정보사회로 바뀌었죠. 근데 원래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만들어진 체제가 맞다고. 너무 행정 업무가 많아지니까 매뉴얼이 많아지니까 비효율적으로 흘렀는데 그 매뉴얼을 애초에 왜 만든 겁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거야. 그래서 효율성, 공정성은 둘 다 공통점으로 나온다. 괜찮니? 자, 선지 몇 개밖에 안 나와. 여기 내용 안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지 몇 개 안 넘어가. 111번 지우. 타협 관료제는 공식적 수단에 의한 통제가 일반적입니까? 맞아? 맞지? 둘 다 공식 조직이랬다. 타협 관료제는 전부 다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 맞고. 홍제 112번 공통점 관료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향합니까? 맞다 그랬지? 한 번 더 하세요. 타협 관료제 조직에서는 지휘 획득의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됩니까? 아니 둘 다 공통점이네. 지휘 획득의 기회가 둘 다 공평하게 보장돼요? 맞지? 이것도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능력에 따라 보장되는 거고 여기는 인공 서열에 따라 공평하게 보장됩니다. 문제 그렇게 안 어렵기 때문에 한 2개 정도만 풀고 넘어가시다. 올리드 펴세요. 올리드. 관료제 사례.
자, 일탈이라는 걸 뭘 일탈이라고 하냐면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게 일탈이다. 약간 그 학생인데 술 마시면 안 되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이런 거죠. 학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도덕 규범 이탈까지 포함해. 물건 훔치면 안 되는데,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데,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데까지 일탈이다. 원래 안 하는 애가 무단횡단하면 아니 제가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시대나 사회 변화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장발하는 거는 일탈행위야. 그지?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것도 일탈행위였죠. 1970년대, 80년까지. 두 발 단속하고 치마 길이 자로재고 그랬단 말이에요. 경찰이.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장발해도 되고 그걸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지. 헌쌤도 70년대면 잡혀갔겠지. 머리 이렇게 길렀는데. 미니스커트 단속 같은 거. 요새는 뭐 여자들도 미니스커트 많이 입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탈행위는 달라질 수 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일탈행위의 원인을 뭘로 볼까? 사회 강 요소들의 뭐 기능론이니까 기능장애다. 이거 빈칸지 똑같이 나왔죠? 기능장애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기능장애고요. 갈등론에서는 어떻게 본다 기억납니까? 갈등론에서는 뭐 때문에 일탈행위가 벌어진다? 착취로 인한 갈등이다. 착취로 인한 갈등이죠. 2번이 착취고요. 자, 3번은 상호작용론은 상상론은 전부 다 그냥 상호작용 들어가면 돼. 잘못된 상호작용 때문에 일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착취고요. 착취. 3번이 상호작용 과정. 타자와의 잘못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능론에서는 기능장애잖아. 뭘 하면 돼? 여기는 제도 규범 이런 게 조화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니까 제도 규범 이런 걸 좋다고 보는 입장이지. 그래서 그거의 기능 회복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해결해 나가는 거니까. 여기는 때려 부숴야죠. 왜냐면 제도 규범 이런 거는 다 착취의 이용되는 도구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전면적 개혁을 통해서 근본적 촉진적으로 해결한다 예전에 했었고, 여기는 상호작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 부정적 상호작용 때문에 일탈을 하니까 긍정적 상호작용을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이 기능론에서 나오는 게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아노미가 어떤 뜻이냐면 A가 not입니다. A가 부정적도로 쓰이는 거 있죠. 아톰이 쪼개다는 뜻이거든. 컷입니다. 컷. 근데 쪼개지지 않는 게 아톰이죠. 원자. 그리고 노미가 아스트로노미 할 때 그 노미다.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학문 뒤에 붙어요. 그러면은 not 시스템이니까 규범이 없는 상태야. 뭐라고 해요? 그러면 무규범 상태가 번역돼요. 근데 이 무규범 상태에 대해서 그 무규범 상태를 다른 용어로 정의하는 학자가 2명 나오거든. 그래서 누구의 아노미와 누구의 아노미를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처음에 디르켐이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디르켐이라는 사람이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따로 있고, 아노미 이론. 그다음에 머튼이라는 사람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둘 다 기능론적 입장에서, 여기는 사회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 그러면 사회 제도를 회복하면 무교화 상태를 해결하면 우리가 일탈행위를 줄일 수 있어 라는 입장이고, 갈등론은 안 나옵니다. 문화 갈등론, 집단 갈등을 하고 있는데 알 필요 없습니다. 교육과정 바뀌고. 그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2가지 나오는데, 여기는 낙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적 낙인을 찍는다고 하잖아. 상호작용을 어떻게 한 거야? 쟤는 저런 학생이기 때문에 저런 거야. 민건이는 평소에 민건이니까 수업 시간 때 이럴 거야. 뭐 이러고 부정적 낙인을 찍는 거지 내가. 그러면 아이씨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괜히 반항한다고 막 졸고 막 숙제 안 해오고 막 빈칸 안 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래서 낙인은 타인이 찍은 부정적 낙인 때문에 일탈행위가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야. 그리고 차별 교제 이론. 교제 이론. 그러니까 좋은 집단하고 교류하다가 나쁜 집단하고 교류해. 그러니까 원래는 애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애는 착한데 걔네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게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이 다른 집단하고 교류하게 되면서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일탈하게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이거는 미시적 관점이면 알겠니? 내가 낙인을 찍어서 얘가 이렇게 행동한다. 거울장애 이런다. 그지? 그 다음에 내가 나쁜 애들이랑 개별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얘네들이 하는 걸 배워가지고 내가 일탈을 한다. 미시적 관점이지. 여기는 기능장애라는 얘기잖아. 제도가 무너져서 법이 무너져서 질서가 무너져라는 얘기니까 그건 거시적 관점입니다. 기능론 갈등론이 거시적 관점이었고 이건 미시적 관점이다. 이걸 구분하는 걸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낙인 이론과 차별교제 이론을 공통점을 준 다음에 미시적 관점의 선지를 줄 거야. 공통점입니다. 왜냐면 얘네 둘 다 미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괜찮죠? 하도 오래전에 배워서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 보려고. 자,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인데, 자, 디르켐은 뭐 얘기한 사람이냐면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시기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비율이 사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 책이거든요. 얘는 막 통계 내고 뭐 분석하고 막 이런 거 해. 자, 근데 거기에 따르면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불황기에는 자살률이 높아지고 호황기에는 자살률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했단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했으니까 이전보다 인구 부양력이라든가 생산 능력이 월등하게 높아졌거든.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질적 재화의 양은 총량은 훨씬 많이 늘어난 상태야, 급속도로. 근데 그럼 호황기니까 자살률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전보다 못 먹고 사는 비율이 줄었거든. 근데 자살률이 오히려 높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 보니까 이전과 시대가 변하는 거지, 그지? 산업혁명 이전에는 종교의 시대였단 말이야. 뭐 자살하고 싶어요로 하면 하느님이 그렇게 하면 자살하지 말라고 해서 넌 자살하면 안 돼. 그럼 넌 지옥 갈 거야. 이런 규범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 규범에 따라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무규범 상태, 무질서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종교적 신념이 흔들리는 시대가 된 거야. 물질 중심주의 시대가 된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뭘 따라야 되지? 그런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냥 자살하더라고. 급속한 사회 변동 때문에. 사회 변동. 이전에 너를 제재해주던 규율해주던 방향을 제시해주던 어떤 가치들이 있었지. 그게 중세시대는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그 종교적 가르침이 퇴색된 거야. 그래서 규범이 흔들리고 막 이런 거지. 내가 뭘 따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전에는 너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라고 얘기를 했거든, 신이. 근데 지금 제도 규범 이런 게 중세적 사고방식, 종교적 사고방식 이런 게 점차 영향이 약해지고 있다고. 원래 뭐 자살하지 마, 혹은 뭐 물건 훔치지 마, 이라고 신의 명령으로 우리가 따라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신의 가르침이 없다고. 이제는 그거를 사회 지도, 제도, 질서, 법 이런 게 규율해줘야 되는데 아직 너무 사회 변혁기라 가지고 그 제도, 규범, 질서 이런 게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이해가? 그러면 급격한 시대의 변화 가운데 이전 규범이 지금 현재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무규범한 상태가 발생해라는 거야. 우리가 일탈행위를 왜 해? 이전 규범이 있었는데 그 규범이 지금 사회에 맞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뭘 따라야 될지를 모르니까 막 일탈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혹은 규범이 없거나 급격한 사회변동이나 규범이 없거나 규범과 규범이 충돌할 때 어떤 규범을 따라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일탈행위가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결은 명확한 규범을 다시 세워주면 돼. 넌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정해주면 기능이 회복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 따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일탈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다음 머튼의 아노미는 조금 특이해요. 얘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자, 인간에게는 어떤 현실과 이상이 따로 있는데 그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그 괴리감이 사람을 일탈행위로 만든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용어를 외워야 된다. 그 이상을 뭐라고 하냐면 문화적 목표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문화적 목표가 있어. 그리고 이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어줄 제도적 수단이 없어. 내가 이상은 높은데 현실이 시군창이거든. 이노 현실창인 이유는 그걸 마련해줄 수 있는 사회 제도가 미비해서야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회 제도적 괴리입니다. 사회 제도적 수단 간 괴리.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자, 내신 9등급인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그래서 부정 얘기를 했어. 그러면 머튼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잖아. 그게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련해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미비하기 때문에 뭐 하면 돼? 대학 평준화 같은 걸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주면 돼.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러면 지금 취직난 정부에 맞게 취직난 이런 거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청년들이 취직하기 되게 힘들잖아. 그러면 이제 디르켐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취직하기 힘든 이유가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좋은 일자리들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사회 변동이 어디라고 보고 여기는 사회 제도가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설명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규범 회복 의원의 제도적 수단 확대야. 다음 낙인 이론 아까 얘기했지. 타인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탈행위를 규정한다. 그 장발장이 그 소설 나오잖아. 레미제라블. 거기 보면은 빵 하나 훔쳤다가 전과자가 돼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름도 없이 죄수번호로 불린단 말이야. 그래서 24601 막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되게 잡범이었거든. 훔치는 것도 조카들이 6명이란데 자기는 결혼 안 했고 이제 자기 여동생이 아마 누나가 결혼했던 것 같다. 누나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6명이거든. 걔네들 먹여 살리는 가장의 역할을 장발장이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걔네들 배가 앓고 있으니까 얘네들 먹여야면서 빵 엄청 큰 거긴 한데 그거 훔쳐가지고 달아나 잡혀가지고 감옥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좀 조그마한 죄를 저지른 잡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계속 죄인 취급 당한 거지. 그래서 출소하고 나서도 얘가 좀 흑화돼가지고 막 남의 물건도 막 훔치고 이제 좀 거리낌 없이 되는 거야. 왜? 감옥에서 계속 죄인 취급 당했으니까. 원래는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정적 그 상호작용을 받은 거죠. 얘가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래 내가 죄인인데 뭐들 못하겠니 원래 죄인인데 이러면서 막 물건 훔치고 다니고 나쁜 짓도 많이 저질러. 그래서 물건도 막 숭시로 훔치고 하거든.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참여하게 됐냐면 하루는 그 성당 들어가지고 거기는 은식기를 훔쳐요. 은식기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경찰이 보고 당신 도둑 아닙니까 하면서 잡았는데 그 미리엘 주교라고 나와가지고 당신의 은식기를 훔치던 범죄자를 잡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미리엘 주교가 딱 보더니 그거 내가 주려고 했던 건데 나는 나는 은촛대랑 은식기를 주려고 했는데 은식기만 가져갔네. 은촛대도 원래 주려고 했어. 그래서 은촛대까지 줘.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선한 낙인을 찍은 거잖아. 원래 있던 부정의 낙인이 제거된 거죠. 그래서 장발장이 감화돼가지고 그때부터 막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그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중에는 기부 활동 막 이런 거 하고 시장까지 돼요. 여기 부정적 낙인을 제거했더니 이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탄행위를 고친 거지. 요런 이론이에요, 낙인이. 마지막으로 차별규제 이론. 금목장, 타인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둘 다 공통점으로 나오겠지. 여기도 상호작용, 여기도 상호작용이니까. 미시적 관점이라는 얘기야, 둘 다. 일탈 기술을 학습한다라고 합니다. 일탈 행동을 하는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자 아니? 근묵자, 무게에 가까우면 검어진다. 근묵자는 흑해진다고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제일 어울리는 부사가 맹모삼천지요. 처음에 시장 바닥에서 해가지고 물건 파는 흉내 내고 하니까 이 뜻이 그런 거 못 써. 근데 산업농사니까 상업을 차라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던 게 이제 염하는 집이라고 장례 지내는 집 이런 거 장의사 집 주변으로 가니까 애가 막 뭐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거 따라 하니까 안 되는 떼치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서당 주변으로 가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품어를 묵는 거지. 그래서 훌륭한 유학자였다. 이제 그 열성 강남 학부모의 전형을 보이시고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일탈자는 쪽을 차단하면 돼요. 똑같이 찍어야 돼요. 그러면 낙인 이론이랑 차별규제 이론이랑 원인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남이 너의 행동은 나쁜 행동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얘가 일탈을 한다는 거고 여기는 일탈 행동을 하는 애들하고 어울려서 일탈을 한다는 거지. 둘 다 근데 상호작용 과정이라는 공통선적이 나와요. 자, 근데 이게 그냥만 보면은 안 어려 보이는데 또 문제를 틀리게 하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꼬아서 냅니다. 자, 범죄 동기 내면화가 일탈 원인이라는 선지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위에 1, 2, 3, 4 중에 뭘까? 범죄 동기 내면화가 일탈 원인이래. 그러면은 1, 2, 3, 4 아노미 두 개랑 낙인 차별 규제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 표현일까요? 범죄 동기 내면. 1번 맞을까? 그러니까 1, 2번 아노미지. 아노미의 설명 맞을까? 아노미랑 상관이 없죠. 그건 제도 규범 문제니까. 맞죠? 네. 범죄 동기를 내 안으로 내면화한다. 어디겠어 이거는? 차별 규제 이론입니다. 4번에만 동그라미 칩니다. 4번. 차별 규제. 낙인은 남이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일탈 행위를 내가 스스로 배워서 내 안에 습득한다고, 학습한다고. 그래서 내면화라는 거는 차별 규제 이론 키워줍니다. 근데 똑같이 내면화인데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내면화된다. 그런 표현이 나온 걸까? 일탈이다. 아니 낙인이다. 낙인이론. 내가 민건이는 이렇게 했더니 민건이가 그래 나는 그런 학생이었지 라면서 흑화해가지고 숙제도 하나도 안 해오고 대충 막 하고 결석하고 막 그러면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네가 내면을 한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학생이야. 이게 일탈 원인이다. 낙인이다. 그래서 용어를 구분해야 돼. 똑같이 내면하지만 범죄 동기 내면하다 혹은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내면하다 구별하는 걸로 지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3번입니다. 다음 다 똑같이 차별인데 차별적 교제가 일탈 원인이라고 그러거든. 차별적 교제가 일탈 원인이니까 당연히 뭐겠니?
차별적 교제가 일탈 원인이다니까 무슨 이론이겠어요? 차별 교제 이론이겠죠. 그대로 나온 얘기죠. 4번이고. 근데 차별적 제재가 일탈 원인이라고 하는 거야. 차별적 제재. 제재는 뜻이 뭐야? 제한하는 거잖아. 벌 주는 거잖아. 체벌하는 거 이런 게 제재죠. 그러면 차별적으로 제재한다. 차별적으로 벌 주고 너만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일탈 원인이라 뭐겠어? 낙인이다 낙인. 너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똑같은 잘못했는데 얘는 평소에 뭐 주영이는 평소에 이렇게 된 거고 민건이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민건이가 흑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차별적 제재. 얘는 대충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얘는 막 패는 거죠. 그러니까 민건이가 일탈을 한다는 내용이 낙인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별적 기회 부여가 일탈 원인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뭘까요? 어트맨 안 합니다. 자, 사회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거지. 누구한테만 유리한 거야? 지금 현실의 입시 제도는 누구한테만 유리합니까? 공부 잘하는 애한테만 유리하잖아. 맞죠? 엄청 불합리한 거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도 공부를 못 하더라도 대학에 좋은 서울대에 다 보내줘야지. 모든 대학을 서울대로 만들면 되잖아. 그치? 그런 제도적 확충이 필요하다. 공부를 안 하는 애한테 너무 불리한 입시 제도잖아 지금. 차별적 기회고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한테는 대학을 좋은 대학을 보장해 줍니까? 제도를 갖춰야지. 어떻게 하는 괜찮죠? 이런 내용이 갑니다. 거의 끝나가네. 이거 선지까지만 보고 마칩시다. 아노미 114 민건아 114번 아노미 이론에서는 일탈 행동이 사회화되는 과정에 주목할까요? 아노미 이론 사회화라는 단어는 뭘까? 내가 학습한다지 배운다지 뭐겠어? 차별교제가 학습한다잖아 배운다잖아 일단은 사회화는 그냥 교육이랑 같은 의미로 쓰인댔어요. 일반적으로 X입니다. 차별교제가 돼야 된다. 다음 115번 건호야. 건호 아니구나. 홍재야. 115번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에서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사회 규모의 지나친 통제가 일탈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봅니다. 안돼 이거 안됩니다. 어렵게 코아서 낸 문제인데 규범이 없어서가 문제다. 규범이 없거나 규범이 너무 극격해서 변동하거나 지나친 통제가 원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X입니다. 다음 서유나 116번 낙인 이론에서는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기대를 부정하는 개인이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고 봅니다.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기대를 부정하는 개인. 아니야. 어떤 얘기일까 이거? 타인의 기대 이런 거. 타인의 부정적 의미 부여를 수용하는 개인이다. 부정하지 않아요. 이걸 수용한다고. 타인의 부정적인 기대를 수용하는 개인이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고. X. 채원아 117번 낙인 이론의 일탈 행동에 대한 동기를 내면하는 과정 맞니? 아까 동기 내면은 말했어. 동기 내면하는 차별교제나 동기 내면하는 아까 부정적 정체성을 내면하는 게 그 낙인이에요. 이것도 X고. 그다음에 예거나 자 낙인 이론에서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일탈 행동의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까? 예. 맞아요. 이게 뭐란 얘기야? 좋은 선지. 잠깐만. 미안하다. X네. 낙인 이론에서는 사회 다수가 공유하는 일탈 행동의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미시적 관점이긴 한데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일탈 행동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이라 해서 사회 다 주관적이긴 하거든. 여기는 미시적 관점이라 주관적이긴 한데 사회 구성원 다수가 비슷한 생각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입니다. X. 마지막 홍제 차별구제 이론에서는 2차적 일탈의 발생 과정에 초점을 줄까요? 2차적 일탈. 2차적 일탈은 뭐냐면 낙인 이론 키워드로 나와. 2차적 일탈이 밑줄 거나 낙인 이론 써놓으세요. 내가 먼저 나쁜 행동을 조그마한 걸 해. 그 다음에 거기에 부정적 낙인을 찍어. 그럼 부정적 낙인 때문에 두 번째로 일탈 더 큰 일을 당한다. 낙인 이론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라마 자 차별구제 이론에서는 개인이 일탈 행동에 대한 부정 의식을 학습함으로써 맞니? 학습한다 맞습니다. 일탈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시연아 차별구제 이론에서는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나요? 차별구제 이론에서 차별구제 이론에서 객관적 기준은 존재합니까? 이거 존재한다 중요하다 미시적 관점이지만 그 나쁜 무리가 있는 거야. 그 나쁜 무리랑 어울리는 게 나쁜 겁니다. 객관적 기준은 존재해. 뭐만 부정하냐면 객관적 기준 없다고 보냐면 낙인 이론만 객관적 기준 없다고 봐. 내가 부정적 낙인을 찍는 그 찍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112번 마지막 주영아 자, 차별구제 이론에서는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새로운 자아상이 형성되어 범죄를 중단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건 낙인 이론이에요.
지속적인 상담, 새로운 자아 상담. X는 X. 여기까지 하고 뒤에 몇 개 더 있는데 풀어봐라 이거. 5개 더 있거든요. 6개. 마지막.